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62회 문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질문을 건네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없어요? 나는 또 엄청난 근황이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근황 부자예요. 근황 부자. 네, 요새 사람이 점점 말라가면서 근황이 생기는 게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있어. 근황하고 몸무게하고. 제가 세 분이 별거 없을 것 같아서 네. 또 엄청난 근황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뭔가요? 제가 결혼식 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회면 제가 네. 근황에서 얘기를 안 했죠. 네. 네. 그냥 사회가 아니라 저희 청취자분들 사회를 보고 왔다. 네? 우와. 물론 제 친구긴 하지만 친구이기 이전에 청취자다. 그럴 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의 와이프도 저희 방송을 듣는다고 네. 하셔가지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한 거긴 하지만 네. 청취자였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더 갔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이시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만났을 때 축하드려요. 와이프분이 이제 장빈동으로 해도 된다.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당일에. 그래가지고 본명으로 네. 잘 하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제 첫 사회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떨었습니다 사실. 진짜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내가 그거를 하겠다 그랬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야. 유재석이니까. 사실은 내 결혼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제 와이프분을 만나고 당일에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작하기 전에 진짜 괜히 했다 너무 떨린다 이랬는데 겨우 그래도 잘 끝났어요. 서로 이제 사전에 맞춘 거에서 사실 가장 관건이 되는 게 마지막 행진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잘 끝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다 하고 기분 좋게 내려왔어. 근데 뭔가가 찝찝한 거야. 네. 왠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내가 잘 확인해 보니까 남대문을 열고 사회를 본 거야. 어머나. 진짜요? 근데 안 어쨌든 보이잖아요. 단상이 단상이 있잖아. 네. 근데 문제는 단상에서 네. 인사를 좀 더 공손하게 하고자 네. 옆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했단 말이죠. 깍꿍했네, 깍꿍.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시원섭섭하지? 생각했는데 시원하겠네. 남대문이 시원섭섭한 거였다. 아이고야. 그래서 개방적인 사회를 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열려있는 사회. 오픈 이노베이션이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죠. 어때요? 그래도- 또 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겠지. 이제. 아니야. 친구가 해달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 진짜요? 왜냐면 그 실수에 대한 부담이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숨고 같은 데 올려가지고 네. 이제 사회 섭외에 딱 들어오면 네. 돈 받고는 하실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 두 분 다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잖아. 네. 연락을 주시면 네. 내가 사회를 보고 장빈동이 좋다. 갔나? 소울님이 축가를 하는 거야. 오. 그다음에 유세님이 춤을 춰. 충무를 하고. 충무를 하고. 혼자는 안 추는 거 뭐하죠? 알죠? 순트님은 뭐하냐? 순트님 뭐하죠? 순트님 역할이 없네. 순튼이 낭송을 하시면 돼요. 축사 낭송. 축사. 그래가지고 네. 돈을 받을 순 없잖아. 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순 없어. 그쵸. 그치, 그 자리에 있는 하객들한테 그래서 우리 구독을 괜찮다. 그것도 좋다. 우리 4명 다 합해가지고 네. 인당 2만 원 해가지고 8만 원. 8만 원 주시면은 너무 짜친다. 10만 원을 받자 우리. 10만 원. 인당 2만 5천 2만 원으로 5천으로. 해가지고 네. 10만 원 해주면 우리가 간다. 해가지고 네. 진짜 웃긴다. 진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신청 받나요? 진짜 댓글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뭐 저는 가야지 뭐. 네. 가야죠. 소울님은 근데 단가가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소울님은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근데 같이 가면 이제 그치. 후려치는 거지. 하향평준화 돼가지고 왜냐면은 같이 하는 거지. 그 소울린 단가를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남대문 열고 해봤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다. 뵈는 게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친구 덕분에 청취자인 친구 덕분에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 즐거웠습니다.
축하한다는 멘트 한번 해주세요. 듣고 계실지도 축하드립니다. 모르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 세 분 나오십시오. 그냥 저 있어요. 저 있는데 제가 12월 28일 날 공연을 해요. 네. 이게 업로드가 21일 아니면 그죠. 22일 뭐 이쯤에 올라가니까 맞아요. 일주일 정도 일단 시간이 비네요. 어디서 하시죠? 제가 그 합정역 근처? 합정 옆이 그 뭐죠? 성수? 네. 상수인가? 그쵸. 상수죠. 네. 상수역 근처에 얼라이브홀이라는 그 클럽 같은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세 팀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저희 팀은 두 번째로 하는데 제가 한 8곡 정도 맡아서 합니다. 무슨 노래 하죠? 제가 자작곡은 아쉽게 못하게 됐고요. 저희가 커버 밴드로 시작했어가지고 커버곡으로 한 8곡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웨이부터스라는 밴드의 곡도 커버를 하고요. 네. 제가 올해가 되게 밴부문 해가지고 밴드에 붐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다 밴드곡으로 정했습니다. 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브루노 마스, 크러쉬 되게 다양한 노래들 커버하긴 했는데 이제 올해는 진짜 밴드에 맞게 밴드곡들만 딱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딱 진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비니까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진짜 일정 맞춰서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시면은 제가 나가서 25,000원에. 그거 혹시 입장료 있습니까? 저희 입장료가 받을 예정인데 아직 얼마로 할지는 안 정했어요. 그래도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5,000원? 뭐 이렇게 받지 않을까요? 뭐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많으면 10,000원? 5,000원, 10,000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소울님한테 팟캐스트 듣고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인사 이제 나누고 맞아요. 구독자인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핸드폰 이렇게 빨리 팟빵 구독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열 그 다음에 댓글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남겨달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검색? 그러니까 공연을 찾으려면 그게 저희가 개인 그러니까 뭐 어딘가 뭐라고 하죠? 그 소속사나 기획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빌린 거라서 검색해서 나오지는 않고. 그럼 장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좀. 상수역 근처에 얼라이브홀이라는 곳입니다. 시간은 총 공연은 6시부터 9시까지고요. 저희가 아마 두 번째 팀이니까 6시 40분? 50분 정도 오시면은 저희가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올라갈 때쯤에 이제 SNS 통해서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홍보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보고 이제 관심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세 안내를 드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필 저희 밴드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번 공연을 끝으로 저희가 이제 해체를 하거든요. 진짜요? 네. 끝났어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과 끝났고 저도 이제 앞으로는 밴드 계획보다는 그냥 혼자 음원 발매나 이런 계획만 있어가지고 밴드 공연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매주 합주도 하고 개인 연습도 하고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소울님의 밴드 공연. 사실 저는 공연을 그래도 한 2-3번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주 와주셨어요. 올해는 마지막이라 그래서 일정을 미리 비워놨는데 하필 그때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비왔는데 제주도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아니 지금 말하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비웠는데 채웠네요. 뭐 억지로 채운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아쉬운데 뭐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나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영상으로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공유드리면 좋겠네요. 잘 끝내고 오시고. 저희 근황 어마어마하죠? 일단 소울님 근황은 들어줄만 했다. 이제 2명 나오십시오. 없습니까? 설마? 사실 영화를 봤는데 이거는 월간 인서트에서 해야 돼서 중복 이슈가 있죠. 월간 인서트와. 그래서 할 수가 없네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망스럽네. 요새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약간 얼굴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그래요? 어제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저 빈말. 내가 방금 느꼈거든요. 순수님의 얼굴살을 본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죠 갑자기? 살이 요새 너무 많이 찐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살이 찐 게 건강하게 찌면 괜찮은데 운동을 안 해서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근황 하나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살이 쪘다라는 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 같은데 최근에 뭐 먹었죠? 최근에
밥을 3끼를 다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둘이 같이 있으니까 네.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평소에는 챙기든 빼먹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원래 아침을 되게 간단하게 먹고 저녁도 과하게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게 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3끼를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이상합니다. 유도를 해보겠다면서요. 유도를 해주겠다며. 나는 뭔가 맛집이 나올 줄 알았죠. 진짜 맛집에 딱히 가진 않았어요. 그걸 유도한 건데. 원래 사랑이 많아지면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아, 요새도 그 남편분이 음식 해주시나요? 요리는 저희 집에서는 담당?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집이네. 네. 센트님은 뭘 담당하죠? 저요? 맛있게 먹기. 세탁기 돌리기.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보통 빨래를 널지 않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근황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생님. 저는 내일부터 1박 2일간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무슨 트레이닝이요? 만들어낸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진짜. 그래요? 네. 저는 그 과학자들 네. 미디어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안델 과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네. 거기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델 과학이 궤도 채널 아닌가요? 궤도가 자주 출연하는 채널이죠.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운영은 다른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뭘 배워요, 가서?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강의도 듣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러고 내일부터 이제 1박 2일 동안 호텔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다른 과학자분들도 만나고. 우와, 네. 재밌겠다. 그래서 언젠가 향후 1년 안에 그 안델 과학 채널에 한번 출연할 수도 있다. 우와. 네. 알죠? 뭐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죠? 30%요. 그 얘기였어? 나는 홍보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근데 소울님이 저번에 30%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나봐. 이게 바로 나오네. 수익에 대한 분배. 우리 홍보하면은, 근데 안 그래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런 케이스나 뭐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특히나 팟캐스트와 관련된 거. 근데 그때 저 개별교양 환승센터라는 팟캐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못 알아먹어.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일단 팟빵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내가 아는 분들 중에는 명함을 파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거기에 뭐 주소도 써놓고 우리도 한번 그거 하면 나중에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소는 여기 주소인가요? 아니요, 빈둥이 집 주소요. 우리 집 주소, 팟빵 주소, 그 팟빵 저희 그 도메인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 그거랑 같이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서로 좋잖아. 괜찮은데요? 유생님도 아마 나중에 그런 자리를 많이 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가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생님이 출연하시면 뭐 한 구독자 뭐 한 300명 정도. 스케일이 크시네요. 내가 지금 30명 하려다가 300명으로 억지로 키우는데 옆에서 2000명을 얘기하고 있네. 아니 조회수가 지금 200개가 나올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생님 버스 한번 올라타야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지만 좋습니다. 하다 지치면은 나가리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수익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30%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 문화편의 몇 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을 유생님께서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의 근황과 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연결되네. 그렇죠. 의도한 건가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과학 문화 확산,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 이런 학문 분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대중에게 확산시킬 것인가, 한 국가의 과학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이 과학 문화 확산의 중간에 서서 허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에요. 근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용어를 들은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새 좀 많이 확산하고 있죠. 해봤자 3, 4년 전에? 실제로는 근데 굉장히 역사는 오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재승 교수님
과학 콘서트인가요? 네, 책. 그 책이 베스트셀러. 엄청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네. 그 책으로 강연 다니시고 그럴 때 그게 이 활동 아니셨을까요? 맞죠? 그치. 근데 맞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본인을 소개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어를 들은 게 한 3, 4년 전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부터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과학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그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과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돌아가기 전에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뭐 유튜브밖에 없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거는? 뭐 저는 일단 그런데 책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두 분은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경험? TV로도 많이 나오시고 음. 알쓸신잡과 그 비슷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들었었고 저는 아침에 라디오를 잘 듣는데 네. 김영철 씨가 진행하는 네. 라디오 코너에 과학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듣고 그리고 조금씩 듣는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가 나왔죠? 되게 웃기신 SF 소설 쓰시는 곽재식 씨. 네네네. 곽재식 교수님. 곽재식 교수님 나오셨었고 그 전에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들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궤도 씨 맞아요. 콘텐츠는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좀 질려가지고 많이 손이 안 갑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요새는 뭔가 궤도 씨도 콘텐츠가 조금 줄어 바닥이 났는지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이렇고 이래가지고 가끔씩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독실 씨, 그 이독실 님이 얘기하시는 콘텐츠 지금도 유튜브를 새로 파셨더라고요. 그래요? 혼자 단독 채널을 파셔서 과장창 안 하세요 이제? 과장창은 안 하시고 제목이 하여튼 이독실 님을 그 유튜브에 치면 바로 채널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주 들었었고 지금도 자주 보고 있고 이래서 종종 봅니다. 뭐 찾아 듣진 않지만 말 나온 김에 자주 보시는 혹은 즐겨 보시는 과학 유튜브 채널이나 이 사람 괜찮다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있으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소님도 재미있으시던데요. 네네. 엑소님의 약간 우울증 타파 경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분 알아요. 이선호 선생님. 네. 그리고 그분은 보통 뭐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메가스터디 쪽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과학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일단 기본 되게 잘생기시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럼 뭐 SF 소설들 보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보시네요. 뭐 영끌했습니다 한번. 저는 예전에 자주 봤던 분은 과학 쿠키님 맞나요? 네. 과학 쿠키? 과학 쿠키. 네, 과학 그림으로 맞아요. 과학을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그분도 되게 깔끔하게 그림도 되게 귀엽게 그려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궤도님은 유명하시니까 또 저는 그 SOD라는 채널도 혹시 아시나요? 네, SOD 채널도 저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얼굴도 드러내시고 막 그럴 때부터 안 보게 됐어요. 그래요? 왜죠?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뭔가 내가 알던 것과 달라진 느낌이라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저도 그 정도? 또 누가 있나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니까 그런 채널을 막 보지는 않는데 TV나 이런데 김상욱 교수님 나오시면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분들과 좀 말씀하시는 결이나 톤이 되게 다르세요. 되게 부드럽고 이걸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섞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과학은 그 사실의 기초를 분명히 하지만 그것에 이제 그 교수님의 시선을 더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 말씀하실 때 들으면 새로운 시야가 좀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아까 그 프로그램 이름 뭐였죠? 알쓸신잡 나왔을 때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제일 좋아했던 패널 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저 하나 또 생각났어요. 과학을 보다 채널. 과거보다 네네. 그 정영진 씨랑 여러 명 나오는 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거기에 막 뭐죠? 뭐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전공 사람들이 한 3-4명 모여가지고 천문이랑 물리학 교수님이랑 네. 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던데. 아니면 뭐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채널도 유명하고요. 네. 팟캐스트로도 진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과질러, 얼음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매불쇼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네네. 유생님도 나중에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매불쇼 나가면 되겠다. 근데 매불쇼에 나오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 중에 한 분 있거든요. 네. 그분이 저랑 그 훈련소 동기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걔가 나와가지고 군대 훈련소요? 네. 그 얘기가 왜 나오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왜 저기 있지? 그걸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네. 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리를 좀 내놓으라.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블로그에 과학에 관련된 글을 쓰고 책을 냈다는 거는 얼핏 건너건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나왔죠? 뭐 아무튼 매불쇼도 과학을 되게 재밌게 다루니까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매불쇼는 뭐예요? 매불쇼가 원래 정영진 씨가 출연하던 네, 최욱 씨랑. 근데 그분은 뭐 이곳저곳에 다 나오잖아요. 3프로 TV에도 나오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3프로 TV 잘 돼가지고 매불쇼를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불쇼를 원래 하셨는데, 네. 그다음 3프로 TV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매불쇼에는 정영진 씨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게스트 중심으로 나오니까 뭐 과학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면 게스트를 네. 섭외하고 정치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면 또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뭘 해요? 그냥 데일리 방송, 뉴스 방송이에요. 시사 원래는 방송? 시사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코너 중에 하나가 뭐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연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거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먼저 내려봐야 되겠죠? 네. 이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정립된 개념 자체가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좀 분분한 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소통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과학자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컨텐츠가 단순하게 과학에서 기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기만 하면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는 되게 낯선 게 과학에만 왜 달라붙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네. 이제 뭐 예술 같은 경우는 뭐 큐레이팅한다, 뭐 도슨트란 단어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인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대중과 좀 가까운 측면이 좀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내용을 얘기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단 말이죠.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귀를 막게 보통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인류가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폭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 오면올수록 너무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대중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이라는 게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혹은 과학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중들도 이런 과학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에만 하필 그 용어가 붙은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그 정보 간의 간극이나 격차가 가장 커서 그렇죠. 그런 용어가 필요할 정도로의 상황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2017년에 본 파델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사람입니까? 네, 독일 본 파델리 씨? 네, 독일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쓰신 포숑 스펠드 뷔셴 샤프트 커뮤니카치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귀를 닫게 만들지 마세요. 이분이 이거 번역하면은 독일어다 보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내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우리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과학 지식이나 과학 작업을 중심으로 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며 이는 제도화된 과학 내에서의 생산, 내용, 사용, 그 효과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외에서부터 연구가 된 거면 해외도 우리나라랑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나 보네요? 맞아요. 네.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속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정의는.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한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도적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기관이나
과학 연구소나 이런 어떤 국가 단위에서 네. 대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책 설명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국가기관에 속된 분들이 뭐 강연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 뭐 프로그램을 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청회 형태의 서로 주고받는 내용도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 PR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PR은 이제 Public Relation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보입니다. 홍보. 그래서 대중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이런 과학 활동들을 알리는 형태인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는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과학 내용을 이제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아까 승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알쓸신잡 혹은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곳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나사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도 전부 다 과학 PR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정부기관에 속해 있다 보면은 정부의 과학적 성과를 알리고 대중에게 홍보하는 역할이겠고요. 민간 영역에 있다 보면 자기 과학적 성과를 또 알리는 홍보하는 방식이 되겠죠. 알려서 뭘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사는 알려서 그걸 뭘 하죠? 당신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과학 기술력이 있다는 걸 홍보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 저널리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학 기자들이 기사를 내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중심으로 정의를 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현대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정의할 때는 전달자와 사회, 그거 수용자, 전달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학 지식 전달로서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하게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서 비전문가로, 과학자에서 비과학자들에게, 연구기관 혹은 연구자들이 대중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의는 특징이 이제 과학 정보를 아주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내가 과학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전달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대중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기도 어렵다라는 것도 단점이기도 하고요. 네. 초기에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정의가 단순하게 과학 전달의 의미만 있었다면은 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쌍방향 소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자와 대중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리고 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대중이 과학적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잘 들어가면서 자기도 질문해가고 궁금한 것을 알아가면서 과학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는 공청회. 네. 과학 연구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공청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공청회들을 일반인들이 가진 않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오세요. 의외로 많이 오십니다. 네. 우와. 왜 가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으면. 네. 아니면 뭐 시민과학 토론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혹은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나아간 정의 같은 경우는 대중 참여와 합력으로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대중과 과학자가 함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과학자 연구에 대중들이 지식 생산자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리빙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살아있는 뭐 연구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랑 시민사회가 함께 랩을 구성해가지고 연구실을 구성해서 실제로 연구도 같이 하고 그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도 하는 뭐 시민과학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요. 네, 이런 정의로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우리가 근데 편하게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문화적 경험으로서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전시관에 가신다든지, 네. 혹은 과학 축제에 가보신다든지, 과학 서점에 가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셨나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보시면은 과학을 문화 경험으로서 느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말한 게 역사 아니었어요? 지금 말한 건 정의. 정의. 네. 잘 따라와요. 또 딴짓하고 있죠. 아니야. 나 지금 열심히 집중하고 있어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뭐 그리스까지도 갈 수 있고 로마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과학다운 과학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르네상스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14세기부터 17세기 사이의 문화적 운동인 르네상스 이후에 이 르네상스 때 특징적인 것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철학, 과학, 수학, 의학 텍스트가 다시 발견됐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가 이제 신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고대의 그런 그리스 자연 철학 서적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된 거예요. 이제 고전 텍스트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넓은 독자층에게 보급되기도 하고 15세기 중반에 인쇄술이 또 발전하면서 또 고전 텍스트가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오게 되면은 런던의 인기 있는 커피하우스에서는 자연 철학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막 토론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60년에 오게 되면은 이제 영국에서 로열 소사이어티 왕립 학회가 설립됩니다. 이거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왕립학회 그리고 1666년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1700년에는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과학자 성과도 공유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과학 교육과는 뭐가 달라요? 과학 교육이요? 네. 과학 교육도 엄연한 뭐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한 종류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방향적인 지식 전달로서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겠죠.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뭐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래서 과학 교육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긴 합니다. 이런 그 아카데미들 혹은 왕립 학회 이런 곳에서 이제 피어 리뷰, 동료 검토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피어 리뷰를 하면은 이제 지금도 과학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제 쓰는 방식인데 저널, 그러니까 과학 논문을 내는 저널들이 있잖아요. 그 저널에서 과학 논문이 접수가 되면은 동료 과학자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그동안은 그냥 나 이런 연구만 했어요라고 하면서 발표만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신빙성 혹은 신뢰성을 더 부여하는 작업으로서의 피어 리뷰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의 과학에서의 논문이 연구자의 업적, 생산성 이런 걸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돼버립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17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과학자 사회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결과인 논문이 자신의 생산성의 지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과학자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대중을 향해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한 최초 조직은 1831년에 설립된 영국 과학진흥협회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과학의 대중화, 과학 연구 지원, 사회적 신뢰 구축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연례 과학 축제도 열고요. 대중 강연과 세미나,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연계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어요, 그러면? 과학의 대중화. 아니,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가 목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존재 자체의 설립 목적,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과학의 대중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만 알아서 뭐 하냐. 이걸 대중도 알고 함께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계몽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대중으로 이제 대중과의 소통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밑에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과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게 되고 대중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해지고 우리 국가가 좀 더 부강해진다는 거를 깨달아서 그런 걸 시작한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과학자들의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유생님이 했던 그 뭐였죠? 에피소드? 과학자 사회요? 네. 그런 거에서도 좀 비롯된 게 과학자들은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익숙하다기보다는 본인 연구를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도 일반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대중들이 알아도 필요 없는데 뭐 그냥 내 연구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먼저 그려지니까 사실 이게 과학의 대중화가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을까가 계속 의문인 거죠. 근데 실제로 쓴트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그들한테 혹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이 과학이라는 것도 이제 후기로 오게 되면은 혼자서 연구할 수가 없게 돼요. 과학 연구가 다 돈이거든요.
돈 없이는 연구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온다든지 과학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고 그쵸. 여론 조성이 돼야 됩니다. 대중들이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혹은 뭐 그런 프로젝트를 내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 누가 한다고? 대중 중에서 이걸 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걸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과학자는 프로젝트를 딸 수 없겠죠. 그치. 사실 그런 과정이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중화가 맨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여쭤본 건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산이 없으면 애초에 안 되니까 대중들에게 과학을 이해시키는 것이 결국에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니까 이런 분야가 계속 발전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따야 되는 대상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고 비전문가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수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뭐 비슷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대중들이 과학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더 나아가서 과학 지식 생산, 전파, 유통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 사실 공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꼭 과학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교양의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과학을 모르면 삶을 살 수 없어? 혹은 밥만 사는 거야? 이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있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있어. 그래요? 그리고 과학자들, 특히나 과학에 되게 능통한 사람들은 과학을 조금이라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분위기도 있어. 그런 사람 어딨어? 아니요, 나 어릴 때 있었어. 과학 잘하는 애들. 상처받았네. 하여튼 그럴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우매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을 아는 애들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들이 모르는 거를 딴 사람들은 아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과학자들은 그 과학의 지식에서 오는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고귀함일까? 고귀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유독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른 학문을 좋아하는 애들과는 느낌이 달라. 내 편견입니까? 약간 근데 저는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게 외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파고 주변을 잘 안 보는 친구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학문도 뭔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학문처럼 여겨진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그 과학 경시 대회나 그런 거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 이런 거는 꼭 하는 친구들이 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도 과학을 아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 말도 그거야. 아는 게 당연히 좋은데 왜 꼭 알아야 되지라는 유생님의 질문에는 사실 쉽게 답은 못 내리겠어. 근데 이게 과학이라는 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학문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다못해 키오스크, 하다못해 뭐 TV도 요새는 모르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의미의 시작부터 이걸 알면 알수록 뭔가 시선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 안에 있는 기술이 뭔지 그걸 만들어낸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조차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개인으로서도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과학적인 담론 형성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 기술이라는 게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기술을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한다면 그거 하나로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담론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관점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일반 사람들도 과학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부터 웃겼던 게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
과학자들에 대한 편견을 말했는데 여기 네. 앞에서 과학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럼 편견을 말씀하시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외골수고 뭔가 그런 게 좀 웃겼는데 뭐가 웃기죠? 제가 혼자 웃고 있는 거. 근데 저는 이게 그 편견인 것 같다는 게 확실한 게 과학자에 대한 편견인 게 사실 전문가들 중에 혹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높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과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홍대병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네 자기가 이 노래를 알고 내가 이 밴드를 아니까 이거 모르는 애들 음악 모르는 애들이네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미묘하게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요? 과학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 특정한 분야를 되게 좋아하고 파다 보면 뭔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조금 뭐 빈둥님의 표현을 빌려서 우매하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꼭 과학자라서 그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과학은 혼자 되게 몰두해야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겠지만 유독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자는 그랬을 때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저는 일반인의 시선이니까 유생님은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뭐 편견입니까 이것도? 뭐 그런 과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프라이드가 높으시고 대중을 우매하게 보는 과학자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아닌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새는 제 생각에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걸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이제 자기가 하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모두가 알아줘야 되고 국가가 또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주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외국에서 그 과학자 풀 자체가 적었을 때는 풀 자체가 작았을 때는 이제 외국에서 저명한 교수님 밑에서 수학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그 연구비를 독식하시고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연구할 수 있는 개수도 제한돼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제도들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연구비 독식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소사이어티 안에서 왕따 당하기가 쉽다. 물론 그렇죠. 엄청난 빅가이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모두를 왕따시킬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신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줄지 않았나. 협력하지 않고서는 연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학문 분야에서나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걸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전에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과학자 사회라는 개념도 있고 그때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과학은 고결한 그 지식 체계니까 이 우매한 것들을 이런 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하지만 약간은 다른 학문과는 묘하게 지금 그렇게 말하면 과학자분들이 혼낸다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되게 나를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편견일 수 있죠. 편견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고 계셨으니까 질문에 또 이어서 하면은 과학을 저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과학만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교양의 측면으로 과학을 알면 좋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어떻게 보면 기술과 좀 많이 밀접하니까 기술이나 실용적인 것 말고 저는 사람들이 그 과학적 사고에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그 과학적 사고 때문이거든요. 방금 말했던 그 동료 평가라는 시스템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한 거를 모두에게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행위들이 일반적이진 않죠. 저는 이거 되게 과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어쨌거나 계속 연구나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인정하고 다른 길을 또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과학을 알아야 할 필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과학적 사고라는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새 일을 하면서 챗GPT를 쓰거든요. 근데
챗GPT가 네. 그 명령어를 잘 써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요새 아이들이 한창 그 유행했던 코딩에서 과학적 사고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우면서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하나도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생활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챗GPT. 아 그래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두 분의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저번에 이전 유생님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과학이 뭐 다른 분야의 그런 지식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소울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되게 활용도는 높지 우리 사회에서.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을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대중들한테 인식되고 있는 평균적인 그 정보 수준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과학은 유독. 다른 학문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말을 되게 많이 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학은 되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문과적 지식에 더 익숙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학문과의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어린 친구들보다 오히려 성인이 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 중에서는 아예 교육을 못 받은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육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았을 리는 없죠. 맞아요. 뭐가 다른가요? 중고등학생들 과학적으로 배우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내가 교육을 안 받아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냥 단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으니까. 사실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과학 교육이 너무 일방향적이고 암기식이고 뭐 이걸 시험 보기 위해서 보통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단순하게 뭐 계산하고 맞아요. 뭐 공식 외우고 이런 게 다가 아닌데 그 안에는 정말 좀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의 엄청난 내용들이 숨어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재밌고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과학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쵸.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난 수학보다 과학이 훨씬 싫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라고 하고 이걸 막 공식으로 외우고 이렇게 시키니까 절로 싫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 학교에 가면은 그 랩이라는 게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실험실인 거죠. 근데 진짜 이름만 과학실이 아니라 정말 실험실인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전 지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싫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뭔가 실험을 사실 과학 실험실은 있잖아요. 있죠, 학교에. 있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뭔가를 하긴 해. 근데 통제되잖아요. 일단 시간이 한 40분 동안 선생님이 원하는 결과를 그걸 내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실험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터트려도 보고 던져도 보고 이런 건데 맞아요. 뭐 하나 잘못하면 이제 수행평가 점수가 깎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냥 옆에 잘하는 애들 거 베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조작하고. 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조작 얘기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하라는 대로 실험을 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거 네가 잘못한 거래. 그리고 그럼 어떡하죠? 라고 하면은 실험을 다시 해봐라가 나와야 되잖아. 그냥 거기에 그렇게 써. 맞아요. 하잖아. 저 기억나는 게 리트머스지 실험할 때 선생님 진짜 그랬어요. 그게 항상 그랬어. 원래 이거는 이건데 그냥 이렇게 써. 다음에 더 잘해. 이러고 나서 넘어갔던 기억이 워낙 인상 깊게 남아있으니까 왜 과학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굳이라는 생각과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도 요새는 좀 변하지 않았을까. 요새는 생각도 어떠려나? 과학. 그러게요. 요새는 막 실험실도 닫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제가 예전에 미래의 교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험도 좀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랩처럼 실험실 만들어 놓고 실험하게 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어렸을 때 받았던 과학 교육 중에 기억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지진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교실 끝에서 끝까지 용수철 긴 거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P파, S파 이런 걸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거랑 뭐 지구과학 시간인가? 그때 숙제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였는데 별자리를 관찰해서 저희가 직접 그리는 거였어요. 한 5일 정도 동안.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바라봤던 시간, 그러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배웠던 시간, 저는 이랬던 게 과학에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진짜 계산하고 이랬을 땐 저도 바로 포기하고 문과로 갔죠. 근데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신기한데? 이런 기억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나는. 전 또 그런 기억들은 있는데. 이런 거 좀 재밌게. 봐봐, 내가 이런 기억이 없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라니까요. 선택적으로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해부 수업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저 있었어요. 그렇죠. 해부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부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하기 쉽진 않은데. 전 초등학생 때 한 것 같아요. 그래, 난 초등학생 때 그게 불만이었던 기억이 있어. 뭐가요? 해부가? 그러니까 해부 과학 실험실에 가면 해부학 뭐 개구리도 있고 여러 맞아요.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못 만지게 해 그런 거를 깨진다고. 네. 그런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네. 그냥 지켜본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면 물론 충격받는 애들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맞아요. 재밌어요. 저는 대학 가가지고 실험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대학에서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이런 실험을 학점은 1학점밖에 안 되는데 수업 시간이 3시간, 4시간씩 해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한 뭐 6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실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힘들긴 했지. 그래도 재밌었어요, 굉장히. 네. 그 실제로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과학을 체험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으로 배웠던 걸 체험을 한번 해본다는 게 그래야지 더 기억에 남고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해부하면은 수업 시간 했던 해부는 기억도 안 나요. 했던 건가 안 했던 건가 하는데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민물 낚시를 같이 자주 다녔어요. 그럼 이제 낚시를 한 애들을 매운탕 끓이거나 할 때 손질을 하잖아요. 저 옆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불에고 이게 아감이라서 물고기는 이쪽으로 숨을 쉰단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게 기억에 나요. 그래서 와, 물고기 배에는 풍선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헤엄을 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 아빠는 안 알려주던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이번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에피소드에 대한 청취자님들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말씀들은 저희의 컨텐츠 제작에 있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예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가 대표적이에요. 나사는 정말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칭찬하는데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중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우주라는 그런 분야가 워낙 미지의 대상이고 또 아름답고 대중들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 세계를 아는 것 자체를.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과학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지만 우주가 압도적입니다. 인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우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막 이제 업데이트도 해주고 흥미로운 컨텐츠도 제공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화성 탐사 그 로버였던 퍼시비어런스 호 이런 것들에 대한 트위터 계정을 막 열어가지고 얘가 마치 트위터 계정을 이제 그 탐사 과정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막 그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귀엽다, 뭔가 오늘의 화성 브이로그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교육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또 뭐 스토리텔링이나 문화적 연결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 있잖아요. 여기서는 스누피 인형을 우주선에 태워 보내고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나사가 마션 있잖아요. 그거 제작에도 참여했다고 하고요. 기술적 지원도 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창의재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KOFAC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는 다양한 컨텐츠, 과학 컨텐츠를 배포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열고 대중 참여 행사도 열고 뭐 과학 세계 대한민국 과학 축제 뭐 이런 것도 열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고 대중 시민 참여 활동도 하니까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단이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재단입니다. 네, 국가에서 이제 창의재단, 과학 문화 관련된 재단을 네.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학관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과학관들. 서울에 있는 과학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과학관?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과천에, 네, 과천에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보셨군요. 네. 부산에도 있고요.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가보면 뭐 볼만합니다. 주로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보기 좋은 컨텐츠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네. 가보실만 하고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귀를 닫게 하지 마세요. 그 동그랗게 생긴 구인데 그 안에 네. 들어가면은 이제 빛을 쏘면은 이제 하늘이 별자리처럼 보이는 네, 플라네타리움 이런 걸 운영하는 과학관들도 있어요. 네, 가 들어가보면 재밌기도 하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가장 가볍게 민간 차원에서 가보실 수 있는 곳은 과학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에 가시면은 갈다란 네. 책방이 있어요. 과학 책방이에요. 네, 갈다. 좀 이렇게 구석에 좀 숨어 있어가지고 찾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가보시면은 되게 예쁩니다. 일단 책방이 너무 예쁘고 거기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시도 하고 과학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되게 재밌는 거는 거기서 과학 관련된 커뮤니케이터들이나 과학 기획자 이런 것들도 양성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뭘 하시냐면 환경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방탈출 게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지하 내려가면은 방탈출 게임을 막 하기도 하고, 네. 과학 관련된 보드 게임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도 하고요. 대전에는 쿠아라는 과학책방이 있습니다. 네, 쿠아. 여기도 다양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같이 소규모 모임도 하고 강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신다면 이런 곳에 가보셔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카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 계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매일같이 네. 오늘은 주요 과학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쫙 올려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거 보면 재밌죠. 네. 그런 거 다 가보시고 다 봐보신 거죠? 다 가보진 못했는데 네. 갈다는 제가 예전에 과학문화 인력 양성 과정 했을 때 그때 이제 연을 맺어가지고 네, 재밌게 프로그램 했던 기억이 나요. 확실히 과학을 조금 많이 접하지 않은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갔을 때 좀 즐길 거리가 좀 많이 있나요? 네, 맞아요. 물론 그 프로그램 할 때 가셔야 되겠지만 네. 비싸요? 참여비가? 비쌀 무료인 것 것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 읽기 이런 거 같이 해요. 그걸 누가 재밌어해? 되게 인기 많아요. 그니까. 반응이 너무 웃기다. 봐봐, 본인도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소울님 아니에요? 코스모스 읽기? 제가 생각했던 과학 그치. 그 액티비티는 아니었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되게 두껍고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읽으면서 재밌게 막 토론하고. 그러니까 소울님이 생각한 거는 뭔가 아까 말했던 실험 같은 걸 같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문화확산 쪽이다 보니까 과학 공연 기획하기, 뭐 과학 강연 기획하기 이런 것도 알려주고 뭐 과학 책 쓰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 그 프로그램 했을 때 비전공자분들도 과학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와서 배우고 가시고 그랬었어요. 저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소연이가 눈이 마주쳤는데 흥미 떨어졌는데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유를 알겠어. 뭔데요? 유생님 같은 입장에서 과학에 어릴 적부터 익숙한 사람들 혹은 방금 비전공자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도 대부분 과학을 좋아했을 거야. 과학을 재밌어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주요 타겟이라고 보기엔 되게 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되게 많은 게 뭐가 재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유생님도 계속 재밌다고 하시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왜 재밌지? 뭐가 재밌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궤도 같은 사람이 최근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거는 왜 재밌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 녹아들어 있는 거고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곳에 과학이 숨어 있어. 이거를 한번 알아보면 너도 재밌을걸? 내가 지금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게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고마운데 지금까지 궤도 이전에 많이 접했던 과학 교육자들은
이거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알면 재밌는 거야. 공부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이게 소통에 대해서 괴리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간극을 되게 좁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역할이고 이제 진행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오늘 계속 드네요.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혹은 삼성전자가 왜 4만전자까지 갔나 다 기술과 연관돼 있거든요. 예. 누군가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 투자하는 기업이 기술 기업이다. 그러면은 과학적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학이라는 게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근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일상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나 과학 별로더라 하면서 눈 감고 귀 닫고 있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과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노력하고 있으니 내가 한 번쯤은 귀를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거는 당연히 암기도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관심이 생긴다면 좀 더 파보고 하다 보면은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과학자들 니들 다 연구했지? 내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난 몰라. 이런 태도로는 이 빅테크 혹은 뭐 기술 패권 사회에 살아나는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전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반대였잖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과학 전문가들이 훨씬 많았고 대중들은 그 반대에서 이해하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해했던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지금까지의 상황을 너무 반대로 보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과학 전공자들의 입장과 일반 대중들의 이렇게 간격이 너무 크니까 사실 되게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과학 전문가들은 대중들이 귀를 안 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정보가 없는 거거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 전문가가 주변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겪은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다가왔던 과학 선생들이래. 과학 선생님들이 전부란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중들을 먼저 이렇게 탓을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과학에 한 번쯤 눈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모르니까 그냥 안 들을래 라고 하지 마시고 예. 근데 약간 김상욱 교수님이든 궤도님이든 그렇게 뭔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바람이긴 한데 일반인을 애기로 봤으면 좋겠어요. 과학 애기. 진짜 솔직히 과학을 배웠지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쉽게 진짜 되게 접근하기 편하게 막 사과도 들고 와주시고 말도 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고 막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또 바람이 있는데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본인의 전문 분야를 대중들한테 쉽게 전파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끔가다 되게 겸손하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은 최고겠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오히려 나는 그쪽은 모르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를 하려고 하는 전문가가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러면 귀를 닫던 사람들도 열고 다가와.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대중 커뮤니케이터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뭐 궤도씨, 뭐 엑소씨, 그 김상욱 교수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좀 느껴져서 맞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과학자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인기 많은 사람들의 좀 요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나아가서 대중들한테 과학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렇게 평생을 과학에 투신하시는 이런 아주 정통 과학자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커뮤니케이터들의. 그렇죠. 실제로 그럴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거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보량이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정통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통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쪽에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좀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궤도 씨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정보량이 많잖아. 말을 많이 쏟아내니까 사실 틀린 게
뭐 하나 두 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전문가라고 인터넷에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발언들을 다 문제화 삼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궤도 씨는 사실 입을 열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악순환인데 사실 이거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양해를 하고 그냥 인지를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맞아요. 그거에 하나하나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모르긴 몰라도 궤도 씨는 스트레스를 대중보다는 그걸 시비 거는 전문가들한테 더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최근에 무슨 과학 프로그램을 봤는데 진행자가 그 도경환 아나운서랑 홍진경 씨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전공하신 박사님이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막 설명했거든요. 근데 패널들이 이런 분위기였나요? 네. 못 알아듣겠는가? 전문가,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쉽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러니까 이 과학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들 분들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중분들께서도 과학이라는 게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내 삶과 정말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면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역할이 크네요, 되게. 앞으로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막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응원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과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그런 채널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근데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학자여야지만 커뮤니케이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전문성 논란이라던가 뭔가 발언에 좀 오류가 있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지 뭐 이 정도만 고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모두가 과학으로 소통하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과학문화 확산,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쓴트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오늘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 주무시다 오셨어요? 아니 싸우길래 재밌게 보고 있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소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율님이나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엄연히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과학을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사람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중뿐만이 아니고 그런 연구자분들도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과학 채널이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좀 찾아봐야겠다. 저는 오늘 별로 도움이 안 되시네요. 저는 봐도 그 커뮤니케이터 분들 방송 말고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약간 영상 위주의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과학 좋아합니다. 네, 저는 과학 좋아해서 한때 그 물리학이 엄청 빠졌다기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지? 물리학이 뭐지? 해갖고 책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그 계기가 된 게 아까 말씀해주신 코스모스였어요. 전 제 인생에서 코스모스가 제 인생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있어요, 빈동님. 지금 충격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과학이란 게 이렇게 재밌게 다가올 수 있고 되게 문학 같았고 철학 같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되게 동떨어진 분야라 생각했었는데 별거 아니구나. 되게 우리랑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좀 접근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를 애기로 생각해 주시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용수철과 해부 뭐 이런 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게 뭔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었을 때 과학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아니 스스로도 날 그렇고 제대로 교육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릴 때의 기억이 쭉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 경험도 그렇고 그것의 인상이 앞으로의 방향을
학문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학을 교육받는 학생들이 좀 더 재밌게 과학을 배우면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과학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과학자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식의 갭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몸 써서 노동하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길래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연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거를 너무 잘 이해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야지라는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에서 되게 인식의 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과학자와 그냥 일반 사회 간에서. 근데 저는 이런 역할을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들이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다 보면 불필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이 되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대중들이 이해 못하면 자기들은 계속 이제 대다수의 불만을 받으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한테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을 지원해줘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뭐 예전에 얼마 전에 유생님이 그 과학 정부 예산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셔서 좀 네. 이어지는 내용 같기도 한데 뭐 과학의 일반적인 이해, 뭐 교양적 측면에서 과학도 중요하지만 직업적인 측면에서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저는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 차원에서도 과학을 많이 접하시고 과학적 사고 능력을 길러내신다면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에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비판해볼 수 있는 사고도 길러지고, 그러면은 민주적인 사회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영향도 길러지면서 민주주의가 더 풍성해지는 사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측면에서 과학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활동들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오늘 뭐 심심하실 때가 생긴다면은 뭐 경제 채널, 투자 채널 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천. 채널이나 아니면 네. 커뮤니케이터들도 좋고. 맞아요. 뭐 안 될 과학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까 소울님 말씀하셨던 과학 쿠키 되게 재밌게 잘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차분한 목소리로. 아니면 뭐 접근성 있게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상 피부가 좀 맞닿는 주제를 많이 다루는 곳은 매블쇼입니다. 네. 현안이랑 정치랑 엮기도 막 하고 뭐 그래서 현안에 좀 가깝게 매블쇼에서는 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한때 뭐 과학 채널이 막 엄청 창궐했을 정도로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으니까 네,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일본 과학. 아 맞아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일본 과학도 네. 있었죠. 그거 버스에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닌가? 몰라요. 저 버스를 안 타가지고. 팟빵에서 네. 한때 과장창 네. 그 방송, 요새는 그 되풀이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 거를 올리더라고. 예전 거 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냥 SF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해주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맞아요. 되게 오히려 내가 먼저 접한 콘텐츠에서 그거를 설명해주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되게 고마운 측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좋겠다. 근데 금방 까먹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맞아요. 네. 그렇게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안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화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비록 순트님께서 놀았지만 기획자였습니다. 놀다니요.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주 성행. 이거 봐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오늘 얘기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이 저녁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치 에너지를 지금 소진해 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성황리의 마무리가 잘 됐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댓글이 좀 뜸합니다.
요새?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말은 개교환생과 함께. 과학 유튜버 채널은 잠시 안 보셔도 되고 개교환생 먼저 듣고 오늘 에피소드를 먼저 들으시고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교육 영상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아니죠. 월간 인서트로 찾아뵈야죠. 그렇죠. 이게 다 순트님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월간 인서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